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우리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167차 부분으로서 산업보안 부분의 최고 전문가이신 세종대학교 류현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최고의 예, 전문가라고 시작하시죠. 하셨는데, 예. 예.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뿐이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창과 방패를 보시면은 모든 보안은 다 창과 방패라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근데 산업보안이라는 것이 산업보안, 뭐 방산보안, 국방보안, 규칙이 나름입니다. 그래서 산업보안은 산업에 필요한 보안을 산업보안이라고 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순서가 이게 네이버에 뭐 제 프로필을 넣는 걸 순서로 이렇게 뒤집박죽 해놔서 그런데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동국대학교 국방안전연구센터에서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 관련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ADD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초빙 교수 겸 방사선보안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학교 지금 이제 소속돼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어, 정보보호학과 석박사 대상으로 강의를 6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뭐 사이버사라든지 어떤 사이버 관련, 정보보호 관련 PU라든지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이론들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법학 석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경찰이라든지 군수사기관, 기타 보안업체 이런 대테러 전문가 이런 인원들이 학생입니다. 그 세종대에서 사이버 연구소에서 그 사이버 정책 연구 활동하고 있고 여기서는 어,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해서 특장점을 찾아가지고 콜라보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신문에서는 그 논설위원으로 이제 가끔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총무이사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법학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법학 교수들이 모여서 항공과 우주 관련 정책과 법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경제뉴스는 제가 매주 1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주제는 이런 그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서부터 포괄적인 융합 보안 부분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산업기술 보호의 역사에서부터 산업관의 개념과 보호법, 유출 사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호 역사가 조금 뭐 옛날 거 과거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옛날부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에도 보시면 거북선이지만 거북선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서 사전에 가지고 갔다면 좀 이게 또 전쟁의 양상이 다졌겠죠. 산업기술부 역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 속주물들은 뒤에 나오지만 히타이트 제국, 최초의 철기 문화 나라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과거에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좀 이게 이제 흑해 밑에 있는 국가인데, 이게 초록색으로 된 것이 히타이트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 이게 BC 1340년대다 보니까 이게 유물입니다. 유물 표시인데 유물이 이곳저곳 다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크게.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지금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지금의 튀르키예, 시리아라든지 뭐 레바논, 이라크 밑에는 이스라엘까지 아마 큰 광범위한 그 고대 철기 문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타이트 제국에서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이 철이 녹으려면 아마 1000도 정도의 용광로에서 녹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1000도 정도를 녹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상당한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 외부 국가로 유출되면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의 이야기입니다. 철기 문화가 만들어진 이전에는 이렇게 그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로
이것은 뭐 사람을 이렇게 찌르거나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이게 장식용 무기 같고요. 이때 청동기 문화 때는 어, 사람의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를 부수거나 큰 그런 철퇴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어, 크게 베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예리한 칼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무기였었죠. 그래서 이런 히타이트 제국은 과거에 좀 유명한 최고의 국가였다. 성경의 해석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그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이제 두리아인의 그리스 반도 침공으로 철기가 전파됐고요. 동양 쪽은 이제 유목민 쪽으로 아마 유목민 쪽은 그 유목민도 있지만 이게 철기가 무기뿐만 아니라 그 농기구에도 많이 그 활용이 됐기 때문에 예, 전파됐던 건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히타이트 제국은 철기 문화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멸망됐다라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BC 1198년부터 90년 사이에 이게 이제 남은 나이테입니다. 땅속에서 남은 나이테 보면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까만 줄 부분이 겨울에 성장한 부분, 이렇게 넓은 부분이 여름에 성장한 부분인데 이 여름에 성장한 부분 이건 비가 많이 왔던 것이고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작은 것은 비가 덜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2,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다. 이래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됐다라는 어떤 그 학자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좀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 히타이트 제국만 이렇게 가뭄이 됐을 리는 없죠. 주변 국가도 똑같이 가뭄이 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유학설은 조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초의 거울 기술도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울을 만들면 그 기술을 외부 유출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그 그림을 보면은 성에서 거울로 태양의 열을 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태워버리는 이런 게 이제 당시의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왕국 무덤에 청동기 이런 거울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인류 최초에는 14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수은 코팅이나 추석으로 망막을 입히는 것이었는데 1835년에는 유리에 은을 입혀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쓰는 그런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당시에도 거울의 기술은 첨단 기술로 외부 유출을 방지했는데 결국 나갔죠.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입니다. 여담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옛날부터 배웠던 그 문익점이 붓뚜껑에다가 그 목화실을 가져가지고 몰래 반입해서 우리나라 목화를 이렇게 재배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져온 건 맞는데 아마 그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그 목화씨를 그 심하게 통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데 최초 문익점 공무원이었던 문익점이 가지고 들어왔고 장인과 같이 재배하면서 산업화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중요한 뼈아픈 역사입니다. 조선시대에 유출된 첨단 기술 두 가지 결론부터 은과 도자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중국 사신이 오면은 은 몇 냥을 줬다 이런 내용이 사극에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의 가치는 상당했죠. 그래서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은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환치게 하는 것이 성행했었고요. 16세기 후반부터는 은이 세계 무역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달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그만큼 은의 역할을 많이, 은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역을 했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연은 분리법이라는 재련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함경도 단천에서 개발해서 좀 이렇게 옛날에 어, 노비가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산군 앞에 시연을 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인데 은과 납을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이 기술을 시연을 받고 바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아마도 그 친인척 자기 비자금을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왕에서 물러나자 이게 이제 적폐로 규정돼서 방송에 폐쇄되고 연은 분리법은 활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묶여졌었습니다. 이 연은 분리법이 17년 뒤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냐면 지금 따지면 공무원이 노출을 시킨 것이죠. 공무원이 일본에 줘가지고 일본이 제은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1934년가량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대무역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럽 국가, 중국과 무역이 시작됐는데 이제 포르투갈 상인한테 이제 이때 그 조총, 요 총을 사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 뒤에 장에 나오는데 이때 2,000냥 주고 사가지고 역설계에서 임진왜란때 가지고 두르는 상태가 되죠. 결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이 유출돼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도 원유 수송로입니다. 말레이시아 이렇게 말라카라고 말라카 여기가 이제 거의 교통 해상 유충지입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제일 끝에 있고요. 말라카는 이 정도 있습니다. 이 말라카에 얼마나 교통 유충지였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쳐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또 점령했습니다. 아까 일본군이 여기서 그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총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본에서 계속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나중에 점령했었죠. 이 사진들은 지금도 가면 똑같이 이렇게 포라든지 이런 그 정교한 그 산티아고라고 요새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한번 다녀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자기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넘어가면서 일본은 두 번째 은이의 두 번째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공을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게 이제 커피잔이 최근 우리가 쓰는 커피잔이지 않습니까? 요 손잡이가 일본에 건너간 우리 한국인이 조선인이 손잡이를 처음에 만든 겁니다. 이런 커피잔이 유럽 수출되면서 커피잔 세트가 유럽에 있는 보통 집 한 채 값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일본 커피잔 세트를, 찻잔 세트를 갖고 있어야 귀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샀죠. 그래서 일본은 두 번째로 도자기를 팔면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도자기를 팔면서 부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도자기 외에도 그 이후에 이제 도자기 기술로 인해서 애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봇대 위에 설치하는 그 애자라가 있습니다. 사기. 그 애자도 전 세계로 최초로 수출한 나라가 일본이고 그 기술도 처음에 개발했던 기술자들이 우리 한국 도공들의 후예들이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결국은 은과 도자기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일본입니다. 이제 쇠뇌라는 게 지금 이제 석궁이라는 것인데 이게 신라 때 무기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1,000보를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한 800에서 1km 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문무왕 시절에 당나라 황제가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데리고 와라. 구인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구인천이 이제 당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 앞에서 시연을 했고 만들었는데 얼마 안 나갔죠. 뭐 100m, 200m밖에 안 나갔죠. 근데 왜 안 나가느냐라고 하니까 이쪽 중국 당나라에 있는 그 재료보다 우리 신라의 재료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끌다가 또 만들었는데 마찬가지 신라의 재료도 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가냐 하니까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이었는데 결국은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다가 이런 기술을 넘기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넣는 겁니다. 이게 사극의 한 장면인데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과거에 첨단 기술이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산업보안 개념과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보안이라는 것은 산업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게 산업보안입니다. 그래서 보호관리 대응활동 이런 모든 것을 산업보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국가안보, 물리보안, 사이버안보, 전략기획보안, 산업별 그 보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안보, 국방, 치안 이런 거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처음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설립되면서 2006년도에 산업기술보호법이 지정됐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게 융합되고 초연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산업기술과 국가 간 어떻게 기술 데이터를 선점하느냐 이런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합니다. 어떻게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새로운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들의 수법은 다양해지는데 예방 수준은 항상 좀 뒷북치기 상황이 되겠죠.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어,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에서부터 이런 현실입니다. 사이버 테러, 산업 스파이 활동. 근데 여기 뒤에도 사례가 나오지만 우리가 산업 스파이로 많이 당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인데 더 많이 당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에 관련된 산업 스파이, 북한에 관련된 그런 첨단 기술의 유출 사항은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오늘의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산업보안법의 개념입니다. 산업보안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기술 및 경영상, 정보 등 유명 자산을 보호하는 법규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산업보안법이란 실제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법률들을 묶어서 산업보안법이라고 합니다. 산업보안법은 이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중소기업 기술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예를 들자면 방산보호법 이런 것들이 다 산업보안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특허법 포함해서 영업기밀 관련된 사항까지 해서 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직접적 산업보안법과 간접적 산업보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적 보호가 준내용이 있는 것이 이제 규제 성격이 있는 직접 산업보안법이고 나머지 발명진흥법, 화두국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 산업 자산보호 개념 제도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간접적 산업보호법을 합니다. 특징적으로는 둘 다 이제 규제를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산업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침해 행위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과 손배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기술 유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작년도 사례 보면, 최근 10년간 그 사례를 보면은 실형 선고, 자, 26건 중에 13년도에 2건입니다. 15년도에는 12건 중에 1건, 18년도에는 15건 중에 1건도 없었습니다. 자, 19년도에는 15건 중에 1건, 자, 21년도에는 33건 중에 2건, 22년도에는 20건 중에 6건. 이렇게 이제 1심 선고가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거의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제 손방망이다. 다 손방망이. 손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산업기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저는 늘 여기저기서 처벌 수위를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높여도 분명히 산업기술 유출될 겁니다. 그만큼 어, 첨단 기술을 빼나가려는 사람, 창과 방패 역할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지만 그래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것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전기,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이게 기타 나가있지만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방산업체에 접근했던 북한의 해커들 이런 사항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현황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타격이 큽니다. 기업의 신인도라든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걸리고서도 쉬쉬하고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황에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이 제일 피해가 크죠. 90% 이상입니다. 대기업은 8.6%.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보안에 있는 보안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도 돈을 투자하니까 많이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전문 부서도 부족하고 겸임하는 경우가 더 많고 솔루션도 뭐 몇 개밖에 없겠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기업의 그 언론 대응팀이라든지 대기업의 그 정책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건화된 것만 이렇게 통계로 나온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유출 형태는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로 이렇게 많이 71% 이상이 내부자입니다. 이 내부자는 이제 뭐 퇴직자도 될 수 있고요. 퇴직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현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자입니다. 내부자와 연계된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어, 대부분 나가는 것이 이제 내부자고, 뭐, 업무 제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협력, 사이버 해킹. 사이버 해킹은 제가 북한 거는 분명히 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해킹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제품 수출, 우리가 K9이라든지 이런 방산 기술도 뭐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똑같이 카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 수출에서도 분명히 유출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외 투자 이런 것들 통해서 기술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솜방망이 사례를 좀 보면은 자, 3천억, 3천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다. 기술 유출한 삼성 전 상무 보수금 5천만 원 내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피해자라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죠.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시켰습니다. 중국에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면 그냥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1심 무죄 나왔습니다. 또 카이스트 교수가 직접 요 자율주행 첨단 기술을 중에 유출했는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스트 교수하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 기술은 국가 첨단 기술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사항이죠. 이게 좀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항입니다. 마찬가지 자율주행 첨단 기술 무단 유출 연구원 징역 1년 6개월. 이게 대표적인 작년도의 그 솜방망이 처벌 사례입니다. 법원의 기술 유출 판결 양형 기준을 보면은 자, 저작권 양형 기준 영업 비밀을 침해 행위를 했느냐 이게 양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이게 대부분인데 가중사유를 반영하면 최대 6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손방망이 나오는 것이 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 25%. 너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처벌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처벌을 안 주는 적게 주는 손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도 어, 범죄 원상이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변국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6년 5월부터 됐는데, 민사소송에 연방법원이 간섭을 합니다. 민사소송부터. 자, 영업비밀 소유자 일방적인 소유 권한과 압수 권한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영업비밀이 정의와 영업비밀 남용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대만이 좀 강한데, 대만 이제 22년에 이제 국가안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서는 군사 정치형이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부문 낚시도 간첩행위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벌금이 셉니다. 그래서 중국 군수품 구매 금지, 해외에서 핵심 기술 사용 시 징역 최대 21억 벌금, 최대 43억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만이 좀 세게 나가죠. 이렇게 대만은 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에서도 우리나라 첨단 기술 많이 넘보고 있고요. 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술은 여러 가지 많이 빠져나갔고 실제 반도체 핵심 인력들도 퇴직 인력들도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요 고강도 반간첩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이렇게 여기처럼 뭐 43억, 21억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통계자료 검색이라든지 촬영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도 하고 있고요. 예, 기준이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맘 내키면 강하게 처벌하고 맘 내키면 받을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법 집행은 자유로운데 가첩 행위를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첨단자를 유출하거나 활동했을 경우 상당한 중죄로 다뤄지는 게 있습니다. 자,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적인 그 과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이 법에 위반되는 상품을 생산, 제공,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화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형 기준은 이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처벌 기준이 한참 못 미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 방위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사업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벌 기준들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양형 기준을 좀 상향해야 되겠고, 자,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포함해서 대략 한 75개, 80개 좀 채 안 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 일반적인 영업비밀과 별도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 핵심 기술은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미래의 그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양형 기준을 준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도 재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감경 요소가 사실 이게 일벌백계해야 되죠. 감경 요소도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 20년 8월에 이제 정박기를 했고 뒷짝이 나오지만 계속 정비는 돼갑니다. 조금씩 양형 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 살인을 하면은 무기형, 뭐 280년, 300년 형을 때리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법이 강화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현존 그 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최근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1심에서 나온 것들 6.1%, 무죄가 60, 집행유예 27.2, 자, 6%대가 실형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풀려난 겁니다. 너무나 허술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기술 유출 브로커도 처벌 강화 필요하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그,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청 심의관 파견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기술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2년마다 바뀝니다. 근데 2년마다 바뀌는데, 재판이 진행되면 대부분 2년 내에 끝납니까? 뭐 3년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판사가 와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늦게 지연되고 그러면서 무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전문 법원이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문 법원이 있고 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전담 재판부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20일 날 산업장관이 산업기술출자 처벌 강화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에 던져놨는데 이것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현실화돼야 된다, 더 높여야 된다는 게 주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경력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간 매주 단위로 어, 이경제 뉴스다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보안도 쓰지만 안보 관련 내용도 쓰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이제 방위산업 관련된 어, 방위산업 정보보호, 방사선보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현재의 그 활동 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경청을 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여러분 전문가들 다 계시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 보안을 유지해 갈 것인가, 산업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도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내부자를 전부 다 또 적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탈주자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부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취약점을,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은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그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얘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류현호 교수님이 국가기관에서 한 32년 이 보안 부분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보안과 관련한 부분에 무슨 팁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제가 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인 박사님, 우리, 우리, 좀에 한 말씀 우리 분에 계셨으니까 한번 관련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기 안녕하십니까? 언론이나 예, 예, 잘 저기,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정리해서 세종대에서 같이 만나서 강의할 적에 아, 같이 예, 예, 예. 들으셨으니까. 여러 번 인사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고 이게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거에 저기 일종의 정신 보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데 이게 뭐 그 자기가 가진 데이터의 약간의 그 재산권이라 그럴까? 그 꼭 그 IP가 아닌 상태의 그 재산권을 이제 이게 어떻게 통제해야 이게 보안이 지켜지느냐, 뭐 이제 이런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로 이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보안을 지켜야 될 뭐 일종의 뭐 설계도든 뭐 이 내용들을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회사 재산으로 해서 얘가 하는데 자기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파일로 갖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그 제가 가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측면을 뭔가 이제 뭐 그냥 서약해도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정면을 제기를 해도 안 되고 거기다 뭐 인센티브를 줘도 안 되고 이거를 정신적인 보안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해 보거나 이제 언론에 터지는 이런 그 보안 사고들을 볼 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업에서 특히 직원이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어떤 제품에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기업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뭐 진급도 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안 주다 보니까, 뭐 주기도 하죠. 근데 안 주다 보니까 퇴직자가 나와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자기 특허 관련 소송을 걸기도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법적으로는 다 절차를 갖춰놔도 머릿속에 가지고 나온
그런 새로운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딴 데 가서 카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골머리를 아파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별개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특정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벌였을 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밤에 야근한다든지 어떤 특정 사항에 접속했다든지 자기 업무 외의 사항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문제자로 이렇게 좀 이런 우려자로 예상자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개발돼서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통제하고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요. 사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네, 사람은 약해요. 돈, 여자, 명예, 여기에 약한 부분에 그냥 넘어가서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말 지난번에 했었던 166차의 인성평가, 사람에 대한 인성평가를 미리 체크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팅 들어온 부분이 기업 임치제도에 관련한 활용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장병훈 대표님이 질문하셨네요. 기술 임치제도. 예, 기술 임치 제도도 마찬가지 기술을 임치하면서 이제 기술을 임치하면서 돈을 이렇게 말 그대로 기술을 임치하면서 자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규정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임치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기업 분쟁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임시제도입니다. 근데 대책이 사실 이것도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는 것인데, 거의 뭐, 계란과 바위치기 같은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는 게 이런 사항들입니다. 상당히 법은 돼 있지만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를 갖다가 잃고 나서 오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를 잃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이 우리 보안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류현호 교수님한테 제가 우리 15일 날 제가 만나서 드리고 싶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보완을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솔루션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제가 개별적으로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드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류 교수님이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 오늘 너무 큰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감사합니다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오늘 더 저기 이상 제가 질문 하나 좀 예, 드리겠습니다. 우병 대표님, 네.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는 중국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카메라를 좀 한국, 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머리가 부수하신가 보다. 몰골이 좀, 예. 그, 이제 어디까지가 위반일 수 있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심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디까지를 법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준과 관련해서, 예컨대, 뭐,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연구 개발한 것, 뭐 그것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명쾌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드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스카우트해 가는데 이것의 그 기준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무조건 맡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호구지책이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한 일자리가 국내에서 없으면 그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망라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 정책적인 것을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건데 제가 그게 큰 범위 내에서는 이런 산업반 국가 정책 분야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어, 어떠한 중국과 기술 협력할 때는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에는 그 양해각서, 협력서, 협약서 등을 쓰기 때문에 그 기준 외에 가는 것은 사실 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력의 유출 문제는 대부분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 외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퇴직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 기업에 갈 수 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저 첨단 기술, 반도체 첨단 기술, 예를 들자면 방산업체의 어떤 첨단 무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대해서 국가에서 통제하고 그 인원들 못 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은 사실 미약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못 나가게 하고 막고 제약하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나가냐 예, 안 나가냐 그쪽 우리의 기술을 그쪽에서 카피해서 생산했을 때 그때 이제 뒤늦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간 거 네. 외에는 똑같이 카피해서 뭐가 나올 때 아는 것이지 음, 예.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것이 같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10년이든 5년이든 그 연구 개발하고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그 인력이 똑같이 중국에 갔을 때 단기간 내에 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정신적인 문제적으로 좀 통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로 보면 뭐 국방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저도 뭐 그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뭐 의료 관련된 쪽이라거나 뭐 이런 쪽들도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방이나 안보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또 우리,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몇 가지 저기를 한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규정은 없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기술을 개발한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배려?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수익을 어떤 창출하면 그걸 기업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발자도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정착이 되면 훨씬 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사람은 약하다고 하신 그 부분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이나 전략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TV 토론에서 그 토론해 주시는 것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의료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가면은 우리나라 그 소주라든지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카피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음, 그 해당 기업에서 일일이 다 중국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이런 제품들까지는 너무나 국가에서 나서기가 사실 기업도 나서기 힘든 상황이고 국가도 나서기 힘든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작다 보니까 다른 기업으로 A사에서 국내 A사에서 B사로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기술 현황 전체에 보면 우리 내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탈취하고 뺏고 훔쳐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안 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지금 하나 자료를 몇 개 올렸습니다. AI 기술 에이전트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제가 하나를 올렸고요. 그 올린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의 개인 비서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LLM과 오토 XML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저께 했었던 부분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중에서 AI의 핵심 요소 부분에 기계학습용 메타데이터라든가 수학 알고리즘 1, 2, 3, 4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보안 쪽을 좀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제가 대안을 유 교수님께 15일 날 제가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제가 좀 일단 개별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 입장에서의 우리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입장에서 한번 오늘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아마 오늘 웨비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챗GPT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들이 앞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박사님께서는 그 밀리테크 회의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그 아까 하는 부분이 온 디바이스 AI 쪽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좀 김영인 박사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진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웨비나 저는 굉장히 가슴 뛰는 주제였고 또 그거에 대한 창과 방패 입장에서 또 할 수 있는 대안을 오늘 봐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다 뭐 소 키워놓으면 뭐예요? 잃고 나면 땡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업보안은 굉장히 오늘 뜻깊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